여의도 사사건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첫 회담이 어제 있었죠. 오늘은 전직 대통령실 정무수석 두 분과 함께 이번 회담 평가해보고 의미와 과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원, 최재성 전 수석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무수석이 국회와 소통하면서 대통령 보좌하는 자리인데 이번 회동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대목이랄까요? 주목해서 보신 부분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요. 먼저 김재원 수석님. 저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그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10여 페이지나 되는 그 인쇄물을 들고 그 주장을 낭독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사실 그 대통령을 만나서 그 대화하는 자리에서 그런 장면이 공개적으로 연출되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아주 작심하고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상황을 그렇게 제지하거나 사전에 그런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좀 그 폭넓게 대화를 열어두려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최재성 수석님은 어떤 점 주목하셨어요? 두 가지인데요. 영수회담이 여러 당하고 한 게 아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한 거 아니에요? 아마 그 회담치고는 역대 최대 인원이다. 양쪽이 배석을 3명씩 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이제 형식에도 조금 매우 특이하고 인원수로는 아마 제일 많았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비공개 회담에서 대통령 발언이 2시간 중에 85%. 그 야당, 그러니까 뭐 120분으로 따지면 야당 대표가 20분도 채 얘기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조금 특이합니다. 통상은 대통령이 먼저 대화를 유도하거나 뭐 이런 정도 수준에서 하고 야당 쪽에서 좀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답변하고 뭐 이런 건데 뭐 비공개니까 그 장면은 연출이 안 됐지만 시간이 이제 대통령 85% 발언, 야당 대표 15% 발언 이게 이것도 좀 기록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재원 수석님은 그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부분 그 카메라 앞에서 여러 가지 의제들을 던진 모습을 주목하셨고 또 비공개 부분에서 대통령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좀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한 부분을 또 최재성 수석님은 주목을 하셨네요. 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나온 반응 잠시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하고 저희 여당이 야당과 존중하고 대화하려고 만든 자리인데 야당 대표는 뭔가 싸우려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을 좀 들었고 저희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고 당연히 야당을 존중해야 되는데 야당도 과연 대통령을 존중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이 지금 정부는 윤석열 정부라는 것을 야당 대표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영수회담에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가 그렇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족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주장했던 민생회과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죠.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소통의 필요성은 서로 이제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소통은 이어가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야당 대표가 싸우러 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김용태 당선인의 말은 앞서 김재원 수석께서 그 지적하신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대통령도 그 내용은 다 듣고 이제 반응했듯이 이미 민주당이 강조해온 얘기들이다 다 예상을 했다 이렇게 반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무수석 할 때도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각각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그 회담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배석을 하면서 느낀 것은 야당 대표들은 일단 그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와서 대통령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수긍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면 그것을 밖에 나가서 내가 대통령에게 이런 강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 국민들의 요구를 제시했는데 대통령이 꿈쩍도 하지 않더라. 그래서
강력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명분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예. 대통령은 이 반대로 야당 대표가 오셨으니까 정부 측의 입장 또는 대통령으로서 입장이 이러이러하니 좀 이 협조를 해달라, 이해를 해달라 이런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통상적으로는 그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비공개리에 먼저 대통령이 이 국정 상황이 좀 이러이러한데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 야당은 또 야당대로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렇게 바꾸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면서 이제 회담이 끝날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번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아예 작심하고 예. 먼저 국민들 앞에 이런 과정을 먼저 땡겨서 말씀을 하셨죠. 특히 이제 A4 용지에 여러 내용을 적어와서 그대로 읽으면서 국민들이 알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사실 회담이라기보다는 각자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장이 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야당 대표가 먼저 공개리에 그런 발언을 하셨으니까 대통령은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가 보니까 말씀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비공개 때 그랬다는 거죠. 네, 그랬죠. 예. 예, 최재성 전 수석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과정을 조금 살펴봐야죠. 이 실무 접촉을 2차례 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의제 설정 및 협의에 대해서 불발이 되고 예. 이재명 대표가 일종의 이제 결단하는 형식으로 조건 없이 만나겠다라고 하면서 영수회담이 불발될 뻔한 것이 이제 성사가 된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저 공개적으로 취재진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저것을 말씀을 하신 것은 네. 일종의 의제 설정이 불발된 것 이것에 대한 하나의 이제 야당 대표의 일종의 이제 주장과 제안. 예. 그래서 요 과정들을 좀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어찌 보면은 좀 자연스러운 거 아니었나 싶고요. 예. 그래서 야당 대표가 회담은 성사시켰지만 모든 걸 다 얘기를 하자. 사실 대통령이 조금 뻗팅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돌파구를 열고 의제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비공개 회담에서 일단은 그 의제를 던진 것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이 뭐 충분히 예상했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도 그것도 좀 거시기 하죠. 그래서 비공개 회담에서 대통령 말씀이 많은 것도 이미 이제 이거 다 아는 얘기고 주장이 이제 상반된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도 85% 발언은 무슨 시험 문제 면접에서 이제 그런 것을 구술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지나쳤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 대표가 의제를 이렇게 한꺼번에 던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제 답변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했다. 뭐 이런 취지의 답변을 대통령실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의 지금 현재 이제 생각과 상태를 읽을 수 있는 거죠. 총선 참패 이후에 대통령은 이 국무회의 메시지에서 야당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다음에 협치 얘기도 안 했어요. 소통 얘기만 했거든요. 모든 게 소통 부족 내지는 홍보 부족. 이걸로 몰아갔어요. 국정 방향 옳고 아무리 좋은 정책 해도 국민이 변화를 못 느끼면 그거는 정부의 잘못이다 이렇게 하고 소통만 방점을 찍었는데요. 이 소통이 내용이 없고 협치로 이어지거나 어떤 성과물이 없으면은 그야말로 소통은 형식적인 이 시도에 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수회담도 저는 대통령이 애당초 그렇게 설정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못 만나왔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예. 대표 당선되면서부터 영수회담을 하자고 했는데 23개월 동안 못 하다가 이번에 총선 참패 후에 하긴 해야 되는데 내용적 접근이나 그야말로 협치 차원으로 대통령이 승화시켜야겠다. 그렇게 해석을 하지를 않고 형식적 소통의 한 방편. 이걸로 설정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만남 자체에 좀 의미를 부여했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보시면. 이후에도 당장 또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하고 바로 또 만나거나 빠른 시일 내에 또 만나거나 이러기는 어렵다고 봐요. 일단 한번 하기 싫은 거 한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텀이 있고 또 그 뭐 좀 길어집니다만 우리
국민의힘 또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당대회 후로 최소한 미뤄지고 형식도 단독 대담이나 단독 회동이나 이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커졌다. 이렇게 지켜봐야겠죠. 봅니다. 민주당의 입장도 중요하니까요. 자, 이제 최수성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김전수성님, 이재명 대표가 의제 없이 그냥 만나겠다고 할 때부터 이 그렇죠. A4 용지 발언을 좀 작정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사실 그 대통령이 좀 그 만남 자체 좀 형식적인 거에 좀 의미를 부여한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오늘 아까 이제 김용태 당선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총선에서 민주당이 많은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았다. 하지만 이것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동의해서 국민들이 민주당 편을 들어준 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국회의석을 그 과반수 이상을 점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그 투표로서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민주당이 주장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만약에 그런 국민들의 의사조차 거부하고 나간다면 그것은 이제 앞으로 정치 현장이 너무 대화가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독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국민들이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더라도 또 현재 경제 사정이라든가 또 국가의 그 재정 현황이라든가 또는 그 법치주의 기본 원리라든가 이런 그 국가 전체적인 법 질서와 재정 여건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겠죠. 예, 앞서 뭐 김용태 당선인의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박성준 대변인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까? 네. 예, 민주당은 어제 회담이 끝나자마자 기자들 앞에서도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답답하다, 아쉽다,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고 이제 혹평을 했는데 그 A4 용지 발언을 한 다음에 이제 끝나자마자 이제 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네. 좀 뭔가 좀 민주당이 좀 작전을 사전에 좀 짰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2016년도 9월 달에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제가 정무수석을 하면서요.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 그리고 이제 여당의 새누리당의 그 이정현 대표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 그리고 당시 이제 국민의당의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 이렇게 초청해서 회담을 가졌는데요. 그때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통령이 어떤 주제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야당 대표는 먼저 미리 작성해 온 것을 그대로 읽고 밖에 나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과 달라진 것은 이번에는 아예 취재진 보고 나가지 말고 좀 들어달라고 하고 그것이 중계가 되도록 만든 것과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고 그냥 밖에 나가서 내가 이만큼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대화를 통해서 어떤 공동의 이해관계 내지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들 지지층을 상대로 발언을 강하게 했다는 내용의 발표를 하는 장으로 대통령과의 회담을 활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청와대에서는 별도로 사실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라고 브리핑을 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강력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은 이 대통령 입장에서 영수회담을 주장하면서 사실은 와서 그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은 불통이다. 고집불통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강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명분 축적의 장으로 활용하는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자꾸 회담을 피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대화가 더 단절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서 그러면 이제 지지층을 보고 좀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어쨌든 대통령이 마련한 자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충분히 들어주겠다. 그리고 한번 협의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서 마련한 자리에 취재진이 나가려고 하는데 붙들고 내가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한 한 10페이지 정도의 그 문건을 읽어내려간 것 자체가 처음부터 굉장히 준비되고 의도된 상황이었고, 그걸 통해서 노리는 목적은 결국은 대통령이 자신의 주장 내지 민주당의 주장을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공격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죠. 그리고 그렇게 또 야당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지층으로서는 통쾌할지 몰라도 결국은 이 영수회담을 그렇게 효과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처음부터 그런 상황들을 일련의 상황들을 좀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데, 근데 각자 지지층만 바라보고 하고 싶은 말만 했다는 평가는 지금 야당 지지층에서도 또 대통령을 향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평가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영수회담이 지지층을 위한 자리, 지지층을 위한 계기로 설정되는 그런 얘기는 저는 뭐 상상도 못 해봤고, 영수회담이 그런 자리가 아니다. 이치에 안 맞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지층을 위한 그런 계기로 영수회담을 활용했다?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당내 문제라든가 특정 사안에서 조금 더 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라든가, 그런데 지지층이 강력히 요구하는 거라든가, 이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수회담을 어느 바보 같은 정치인이 지지층을 위한 자리로 그렇게 활용을 합니까? 적어도 영수회담 정도 되면은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일반 국민들, 그 다음에 이 일종의 이제 심판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하는데, 그 심판관이 바로 국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각자의 구상을 하고 또 영수회담에 임하고 하는 것이지, 그거는 저는 이치에 안 맞고요. 그건 너무 좀 이 상상의 영역도 좀 초월한 설정이라고 김수성님 봅니다. 분석이 좀 너무 과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김수성님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어느 정치인이 영수회담을 지지층만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가고 그런 메시지를 준비하고 갑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영수회담은요, 대통령이 23개월 동안 안 만났잖아요. 총선 참패 후 만났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문을 연 게 아니고요, 소통이라는 형식의 방점 찍혀서 제가 보기에는 마지못해 만날 수밖에 없는 자리. 그러니까 의제 설정도 안 돼, 의제 협의도 안 돼, 이래서 불발될 뻔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해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일단 대통령에 대한 이제 불신이 서로 이제 불신이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영수회담이 성사가 되는데 야당 대표로서 어떤 이제 뭐 톤앤매너부터 시작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전략으로 영수회담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각자의 방식대로 지금 한 거예요. 그걸 놓고 야당 대표가 뭐 지지층을만을 위해서 메시지를 했다든가 뭐 이러한 것은 맞지 않죠. 서로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안 될 뻔한 거 억지로 됐는데 의제도 없고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첫 만남의 의미 부여 정도를 하는 것, 이런 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야당 대표가 가서 들러리십니까? 그래서 야당 대표는 나름대로 준비하고, 대통령은 1mm도 이 변화 없고 움직이는 거 안 돼. 그래서 의제 설정 등등등 다 불발되고 했던 것의 마지막 장면이 각각의 방식대로 영수회담에 임한 거죠. 야당 대표가 들러리를 설 수는 없으니 나름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반론하실 게 있습니까? 뭐 하여튼 뭐 결국에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들러리 설 수 없으니까 사전에 자세히 준비를 해서 사실은 그 대통령실에 가서 그 풀 기자단 취재진에게 잠깐 있으라 내 이야기를 방송해 달라고 하고 읽어내리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죠. 아마 제가 지난 20년 동안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나름대로 야당 대표로서는 그 장을 잘 활용했지만, 결국에는 그 전체적으로 보면 영수회담이 그
야당의 주장을 증폭시키는 장이 되고 말았고 그것이 결국에 대통령으로서는 말씀하셨듯이 뭐 85%를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 내용의 이 어떤 저 대통령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결국은 영수회담이 아니라 야당 대표가 가서 공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해서 비공개리에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그런 형식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영수회담과는 좀 프로토콜부터 좀 다르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의제는 어땠을까? 이재명 대표의 요구 사항이라고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의제를 던졌다고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은 대체로 이 대표가 제기한 의제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의제의 양측의 의견은 어떤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족 등 주변 인사로 애들로 표현하면서 의혹을 정리하길 바란다고 말했고요. 다음 달 2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최상병 특검법은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대통령은 별도 언급을 하지 않은 거로 전해집니다. 두 사안과 각자 입장까지 봤는데 자,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 자, 먼저 김전성님. 네, 일단 네.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뭐 수없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쭉 그 수사가 진행되었고요. 지금까지 수사 결과에서 특별한 내용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최상병 사건 관련된 특검의 경우에도 사실은 공수처까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제 공수처 수사도 맡길 수가 없고 특검에 넘겨서 이 사안을 수사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고 공수처를 그만큼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자고 주장을 해서 만들어서 그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기관이라고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이 특검법으로 통해서 민주당에서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게 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내놔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이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또 이 사안은 전부 다 이 법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다만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국회에서 법률안이 논의가 되어서 처리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통과시킬 테니까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오 이런 질문 내지는 요구 사안이었는데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헌법상으로 부여된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미리 예단을 해서 대답을 한다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헌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의견 주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그 비공개 회담 때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우선요. 최상병 특검법은 특검법 자체로서의 이제 필요성을 야당은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제의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제의권을 미리 국회 통과도 안 시키고 거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이 있는 반면에요. 제의권이 남발됐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최상병 특검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공수처 말씀도 하셨는데 공수처 이종섭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을 때 국민의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막 직접 언급까지 했던 거 아니에요? 뭐냐면 수사를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도 않고 호주 대사 임명하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고 그 전에 출국 금지 시킨 지가 언젠데 수사도 제대로 못했다고 다 통박을 했잖아요. 공수처를. 그럼 특검해야죠. 또 하나는 공수처의 지금 특수한 상황입니다. 공수처장이 장기간 공백이고 그 권한대행을 해야 되는 차장도 퇴임을 했고 그다음에 일부장인가요? 그분도 퇴임을 했고 그래서 권한대행의 대행 상태예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공수처는 최소 인원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공수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들
최소한의 조직 이런 것을 줘야겠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이런 세 가지 상황에 기인하는 거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대통령 제2권을 남발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이건 봐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의견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거로 전해진 의제들도 물론 있습니다. 먼저 의료개혁인데요.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는데 다만 이 대표가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고요. 이 대표는 여야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국회 공론화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하자는 입장인데 이 부분도 정부가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국회에서 개혁안을 논의 중인 연금 개혁도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 거로 전해집니다. 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갈리는 상황입니다. 자, 중요한 건 역시 디테일인데 일단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된 이 두 가지 의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국회에서 논의를 좀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사실 정부 특히 대통령실이 직접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야당이 필요성을 공감한다면 어느 정도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공론화위원회라든가 또는 국회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드는 이런 문제는 여야 간에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결국에는 그 입법 사안 또는 더 나아가서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야 간에 잘 협의를 해 간다면 지금까지 그 논의되는 그 의료 개혁 문제 이런 문제보다는 좀 더 국민들에게 많이 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이 민주당이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의료 개혁에 대해서 그 문제를 공감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 협의를 하고 또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참여할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주장은 잘못되었고 우리 주장이 맞다고 하면서 또 갈등만 더 부추기게 될지는 아직까지 민주당이 어떤 안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민주당 안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 김수홍님 말씀대로 좀 민주당이 어떤 구체적인 안을 좀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적어도 의료 개혁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를 이뤘다. 이건 굉장히 이제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인데요. 지금 이미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비롯해서 그야말로 이 초반에는 이제 굉장히 속도 있게 그 다음에 일방통행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성에 공감하더라도 그 방식에는 동의를 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볼모가 돼서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생명과 또 안전 또 의료로부터 거의 이 그런 것을 지키지 못하고 붕괴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이것은 국민들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위기거든요. 대책이 없어요, 정부가. 그래서 나는 정부가 왜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가 이런 문제를 야당에서 이렇게 했으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게 웬 떡이냐 해서 확 진도를 뺐을 거예요. 그런데 원내대표도 그렇고 반응이 이미 대통령 산하에 특위도 있고 그런데 뭐 이런 구성체를 자꾸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있는 걸 잘해야 된다. 그다음에 야당보로 안을 갖고 와라. 이런 식의 얘기는 바보 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부가 몰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를 어설프게 하다가.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고통이 수반되는 문제고 다 아는데 뭐 그냥 그야말로 자신 있게 그냥 막 하다가 지금 딱 벽 앞에서 지금 정부가 이 곤혹을 당하는 상황이거든요.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야당 대표가 소위 말해서 공론화위원회 만들겠다. 그러면 구성이 이제 여야정, 의료, 그다음에 시민사회 이쪽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만약에 지금 이 대통령의 실이고 또 정부 여당이라면 그냥 바로 받겠어요, 이거. 왜냐면 혼자서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야당 대표가 진정성 있게 이거 야당도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이걸 얘기를 했으면 바로 진도를 빼고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머뭇거리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요. 제가 보기엔 정말로 이 실정을 모르고 이 정무적 판단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최재성 수석께서 말씀하셨을 때 야당 대표가 진정성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논의를 말하자면 공감을 표시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정치에서는 이 불신 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정말 이재명 대표께서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함께 협의하기를 생각하고 의료 계획을 함께 하자라고 한다면 아마 그 대통령이든 정부든 또는 여당이든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함께 일을 진행하자고 했을 텐데요. 이 불신이 많기 때문에 과연 어떤 내용으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인지를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항상 이런 문제 야당과 협의해서 도리어 더 나쁜 방향으로 여러 가지 또 조건을 달고 이해관계의 한 축에서 만약에 야당에서 주장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해오던 일보다 훨씬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아마 그런 면이 많겠죠. 그래서 저도 이재명 대표가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발언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거리를 둘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점의 이 불신 비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상황 파악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굉장히 이거는 위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아니 야당 대표의 진정성에 대해서 왜 확인을 해요? 지금까지 정부가 진행해온 방식 이것이 위기를 자초했고 폭발해요 이제. 그래서 정부 곤혹스러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후회할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도 440명 증원하자 그랬다가 난리가 났고 코로나 와중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그때 이제 국회가 끼어들어서 여야정 그다음에 관련 단체에서 그 협의체를 만들면서 봉합을 했었어요. 일시적으로. 거기에 무슨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진정성을 믿고 뭐 그래서 그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쯤 되면은 야당도 원론의 큰 전제에 공감하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왜 그 진정성을 확인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야당이 뛰어든 마당에 같이 그것을 만들고 해결하고 해야지. 영수야당도 그렇게 해놓고 서로에 대한 불신도 있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 아니, 그 뭐 저는 여권에서도 뭐 찬성한다는 기류가 있으니까 좀 맞습니다. 봐야 저도 될것 여야정 같은데. 협의체 네.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왜 야당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되느냐. 또 지금 이렇게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야당에서 이렇게 손을 내밀면 덥석 잡고 그냥 가야 되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동의하는데요. 총선에 승리했다고 해서 막 점령군처럼 그렇게 막 말씀하시면 상대는 더 위축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민주당이 국정에 사실 협조했다기보다는 늘 발목 잡고 그 상대방 쓰러뜨리기에 골몰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불신 비용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불신 비용 얘기를 아까도 해주셨는데 결국 이제 진정성 그 문제도 그렇고 이제 신뢰를 쌓아가면 좀 길이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좀 기대를 섞어서 좀 얘기해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번 회담에 잠깐만요. 이 문제는 짧게 진정성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이나 이 정부가 대책 없이 지금 벌려놓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끼어드는 그런 형국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할 때까지는 이거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에서도 했고 그래서 진정성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팔짱 끼고 있으면은 되는 거예요. 야당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집권 여당 또 대통령이 호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야당이 이거를 제안하고 한 거는 그래도 의료개혁이나 필수 의료 문제 이런 등등은 민주당도 오랫동안 주장해오고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야당도 역할을 하자 이렇게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야당도 뭐 개입을 한다면 진정성을 갖고 해야겠죠. 자, 이번 회담의 성과라고 한다면, 당장의 성과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야 공이 이 만난 것 자체는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없지만 앞으로 또 만나기로 한다면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죠. 앞으로도 이런 소통과 대화와 협치를 이어가자는데 이직을 같이 했고요. 특히 말미에 제가 다음번에는 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배석자 없이 두 분만 따로 만나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한번 말씀을 던져봤는데 두 분 모두 고개를 끄덕이셨거든요. 예.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어제 만남에 이제 뭐 7년이 걸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 뭐 정진석 실장 말은 독대까지 제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단 2차 회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 이제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뭐 시점도 중요할 것이고, 뭐 만남의 어떤 형식보다는 지금 당장 언제 다시 만날까, 이게 관심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에 새로 전당대회를 거쳐서 새로운 당 대표가 선출되고 나면, 그러면 조금 또 새로운 대표 체제, 그리고 예. 새로운 국회, 그러고 나면 아무래도 22대 국회에 또 정부 측에서 협조를 요청해야 될 일도 많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분위기가 조금 무르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보다는 7, 8월 내지 8, 9월쯤 되면 예. 정기국회를 앞두고 그런 만남의 이 분위기가 익숙해질 것이고, 여야 간에 대화를 좀 잘 만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야정 협의체 대통령이 어제 제안했다는, 그게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어떤 형태로든 지금은 우리 최재성 수석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당 단독으로 모든 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여야정 협의체든 또는 다른 어떤 그 형식이든 예. 그런 이 국정의 중요한 쟁점을 두고 야당과 협조를 해나갈 수 있는 협의체라면 무엇이든 해야 된다고 멋있든지 생각합니다. 좋다. 예. 어제 대통령이 최성님 여야정 협의체 제안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거는 좀 아니다, 거절했던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정 갈등 같은 경우에 좀 여야정 협의체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어떤 형태든 좀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아까 이제 들러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총선 참패 후에 대통령이 뭐 근본적이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변화의 조짐, 변화의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1mm도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 여야정 협의체라는 것이 예.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수회담도 예. 사실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내가 보기엔 형식부터 사전 과정 전부 잘못된 거예요. 그 중심에 대통령이 있는 거거든요. 야당 대표가 이거를 돌파하느라고 알았다, 무조건 만나겠다.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여야정 협의체가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거는 또 형식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야당에서 생각하는, 또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느새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재성, 김재원 전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